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늘 함께하시는 두 분입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네,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이었습니다. 청와대 마지막 주인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하던데요. 일단 퇴임 연설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두 분의 말씀 먼저 간단하게 듣고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여러 가지로 위기를 극복해왔고 국민과 함께했다라는 대목은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특히 초기에 남북한 대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크게 어떻게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다가 별로 큰 성과를 지금 못 얻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진짜 큰 위기였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위기는 정말 미증유의 위기였는데, 하여튼 뭐 처음에 마스크 파동부터 여러 가지 파동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2년여 지난 마당에 이 정도 마무리한 건 상당히 다행스럽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뭐 또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 완전한 정권이나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5년이라는 시간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권 연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기록으로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제일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바라보기에는 조금 좀 박한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아니 일단 뭐 평가 이전에 네. 인간적으로 고생하셨고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신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남은 몇 시간 12시까지는 또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이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제 뭐 그런 거죠. 남북 관계 같은 부분은 이제 일단 출발은 되게 화려했잖아요. 보면 네. 남북 정상회담, 또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가교를 넣는다든지, 또 백두산 천지에 가서 다 이렇게 사진 찍고 또 평양에서 그 많은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하고 대단히 화려했는데, 어제 그제 나온 이제 언론 기사들을 보면 북한은 이제 어떤 미사일에도 자신들은 핵탄두를 탑재해서 쏠 수 있다라는, 이게 협박인지 아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은 북한은 정치 구조 체제 자체가 저건 독재 권력 체제잖아요. 보면 일가 세습 체제고 국민들의 뜻이나 투표제도가 없는 나라 아니에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독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스러울 때는 평화스러울 때대로 핵 개발을 완수하기 위해서 엑셀을 밟았을 때고, 대결 구도일 때는 대결 구도일 때 상태로 사실은 핵 개발을 했을 거예요. 보면. 근데 그와 같은 북한의 본질, 북한 체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거기에 합당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국가 수반으로서 네. 적절한 대북 정책 또 외교 정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쩌면 조금 북한이 좀 편안하게 조금 빨리 엑셀을 밟아가면서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단초를 제공해 준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비판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고록 같은 걸 쓰실 때 좀 냉정한 비판이라든지 냉정한 평가 또 자기 반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나오는 것이 추후에 뭐 어느 정당 또는 어느 정파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든지 간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냥 좋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좋은 말씀이면은 마음 먹고 비판하시면 훨씬 더 독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레임덕을 겪지 않은 대통령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지지율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보다는 대체적으로는 좀
과거 대통령은 임기 말에 거의 지지율이 뭐 20%대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대통령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지 뭐 성과면 성과고 예. 뭐 아쉬운 점이 있으면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덕을 많이 본 거죠.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는 뭐 몇 차례 하여튼 뭐 파동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범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팬들이 있었다는 건 이제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팬들이 있게 된 이유는 있죠. 그 노무현 대통령과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별로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았다는 반사적 이익도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기가 없는 조반 대통령 당선인도 아마 앞으로는 아마 있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덕도 좀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저는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5년 내내 옆에서 핵심 측근을 하셨잖아요. 보면 네. 청와대 민정수석도 하시고 비서실장도 하시고 이러면서 권력의 본질과 권력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옆에서 아마 제대로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17년도에 이제 탄핵 이후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되셨고 18년도 지방선거 때는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 활용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방선거 때 사실은 뭐 서울시의회건 경기도의회건 전국의 모든 뭐 의회들이 한 95%가 민주당이 그냥 뭐 이렇게 점유를 했잖아요, 보면. 그래서 지방 권력은 민주당이 그냥 일당 독재 형태로 그냥 다 차지를 해버린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어쨌든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국면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매우 기민하게 코로나 보조금이 선거 직전에 뿌려졌었죠.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때 그 순간의 현장 상황과 정책을 절묘하게 결합을 시키면서 또 민주당 압승의 어떤 계기를 만들었었던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장악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방 권력, 의회 권력을 이렇게 장악을 했었고, 대선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제 내부 당내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조금 이상한 후보가 나오면서 이제 대선 패배로 이어져 갔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 구도가 마지막까지 가고 또 본인이 적정하게 말씀을 절제하시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이렇게 뭐랄까 한자 표현으로 음전하다고 그럴까 좀 한글식으로 좀 하여튼 뭔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말씀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좀 덕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마지막까지 아마 지지를 유지하는 데 아마 큰 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보면. 네. 근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일당 독재라고 하셔가지고요. 대승 거둔 걸 일당 독재라고 표현하면은 그 이제 그 김경진 의원님 의견으로 저희가 좀 받으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이게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처럼 일당 독재는 분명하죠.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너무 심하게 생각합니다. 일당 독재라는 건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우리나라에서 있어 본 적이 없고 그건 좀 하여튼 김 의원께서 조금 많이 나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네. 그 신경민 의원님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잊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글쎄요. 근데 조용히 있고 싶다 이런 이제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조용히 있으려 하나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한 게 일단 당내 상황을 보면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야 뭐 조용히 양산 근처에 머물고 싶어 하겠지만 이 당내 상황이 일단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재명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이 일요일 날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아마 큰 계기 중에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당내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당내에도 찬반이 분명히 나눠져 있고 네.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제발 나와달라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2달여에 있을 전당대회가 네. 지금 예정이 사실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갈등으로 터져 나올지 모르겠고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려 하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일단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당선인과의 관계에서도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선인 쪽에서도 내일 취임을 한 이후에 무슨 얘기를 또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양산에서 조용히 집거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문 대통령이 조용히 지내기만은 좀 어려울 것이다. 예, 당내 일단은 개파 갈등 문제가 또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뭐 이 정도 저희가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앞으로 계속 이제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당면한 과제로 등장한 게 국회 인사청문회 문제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뭐 밤새워 하겠죠. 이건 뭐 끝낼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여당 입장에서도 끝낼 수 없을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아마 이 방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끝내기 어려울 거고 그래서 내일 새벽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예. 오전 청문회 쭉 봤는데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의사 진행 발언을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10시 무렵에 시작해가지고 결국 12시 넘어까지 2시간여를 의사 진행 발언만 했어요. 네. 거기에는 물론 한동훈 후보자의 그 모두 발언, 인사말이죠. 인사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측면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도발은 했죠. 검수완박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평소에 소신을 인사 발언에서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촉발이 됐고 자료를 부실하게 냈다는 거 가지고 또 뭐 한 시간 가까이 싸웠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 입법의 미비도 있고요. 그 사이 관행이 좀 잘못됐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해는 가는데 이 의사 진행 발언을 가지고 오전을 소비했다는 건 국민들이 만약에 보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진행된 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현안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딸의 스펙 문제에 대해서는 한 후보자의 그 스탠스가 그렇게 썩 국민들한테 납득이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강욱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 팩트를 또 잘못해가지고 네. 좀 실수를 크게 실수를 했어요. 기본 팩트도 체크를 하지 않고 와가지고 한 후보자한테 망신을 당하는 것을 또 모든 국민들과 언론 앞에서 보여줘가지고 민주당도 준비가 썩 잘 돼 있지 않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김광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큰 틀에서는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네. 처음에 안 한다고 했다가 뭐 한 번 연기하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며칠 만에 이 청문회가 열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별르고 별렀던 한동훈이고 두 번째 아주 긴 시간을 준비했던 한동훈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공격할 거리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끌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예. 특히 그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은 박광훈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각 당에 3명씩 해서 끊는다든지 적당하게 어떤 진행의 묘를 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또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주질문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자를 상대로 내가 이러이러한 점에 의문을 가지고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 내느냐. 네. 이렇게 물어봤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더 뭔가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었을 텐데 의원들 본인 말씀만 그냥 일방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의 형태로 하다 보니까 아무런 어떤 의미를 주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뭐 가족들 뭐 딸이나 뭐 이런 비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런 내용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보면 범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을까. 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또 오전에 1시간간 근데 이수진 의원 공청회 할 때 어디 보면 이수진 의원 본인도 검수완박이라는 이 공청회 프랭카드 써가면서 지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당 내에서도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게 이제 좀 시비를 위한 시비였고 이게 자신들이 한 주도해서 만든 입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장으로라도 민주당이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그냥 발목을 잡기 위한 회방자로서 민주당의 역할만 부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은 네. 어쨌든 오늘 대실패 대참패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 부모 찬스 논란 이거 국민들께서 굉장히 예민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 그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국제고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학비도 뭐 순수 학비만 한 4천만 원이 넘는 것이다. 뭐 졸업할 때까지 10억이 든다고 해서 10억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학교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영문 책자 발행이라든가 아니면 논문 발행하고 이런 것들 보면 이 입시 컨설팅 받은 적도 있고 3년간 10억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확인된 팩트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라서 제가 그걸 인용해서 제가 그 보도는 정확한가요? 요새 한겨레에서 하도 허위 보도를 많이 그리고 있어서. 아니 근데 제가 그러면 네. 그거는 의혹제기 신문의 언론의 의혹제기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잠깐 네.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최드익 스쿨이라고 송도에 있는 학교인데 네. 이게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학교의 시스템이 그대로 와 있는 건데 미국에서 한 학기 다니면은 학비로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학비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죠. 사립학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유치원부터 들어가서 뭐 쭉 12학년까지 다 댕기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한 해에 뭐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 건 맞죠. 그건 뭐 미국의 사립학교가 대개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히 이제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관리를 하죠. 특히 하이스쿨에 들어오게 어떤 사람 경우에는 중학교는 이제 2년 코스니까요. 하이스쿨은 4년 코스고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제 그 별짓을 다 하는 거기 중에서도 상당히 특별한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략 1년에 네. 1억 정도가 네. 미국 기준으로 소요가 네. 되고 뭐 그렇게 소요가 근데 뭐 됩니다. 하여튼 그건 뭐 학비는 뭐 1억 정도든 언제 얼마든 간에 네. 근데 이제 그 청문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인터내셔널 그 스쿨에 댕기는 것이 그럼 불법입니까? 하고 누가 또 묻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뭐 우리 공립 시스템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특목고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스펙을 원하는 사람들은 국내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 내지는 해외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할 말은 없는 거죠. 근데 스펙을 하여튼 최상급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맞고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많이 하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반론을 짧게 해주시고요. 저는 구체적인 그 일련의 이력 드는지 팩트는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신경민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겠죠. 맞을 거고. 근데 어쨌든 조국 부부에서 보였던 네. 그 7대 허위 스펙이라고 하는 게 문서 위조나 허위 문서 작성이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자는 최소한 그거 없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기러기 아빠들 우리 애들 미국이나 뭐 영국에 유학 많이 보냈잖아요. 네. 미국, 영국 유학 보내면 초등학생 때부터 애들 많이 보냈는데 그 정도 돈 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정서법에 호소해서 한동훈 부부가 돈 많이 벌어서 애를 비싼 외국인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국민정서법에 안 맞아서 낙마시켜야 된다. 뭐 결국은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보면. 뭐 그렇게 주장하시라면 하시라 그러시죠, 뭐.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뒤에 이제 보궐선거 출마 문제도 얘기해야 되니까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그 인준 문제하고 국회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자 문제하고 같이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은 하고 정의당은. 이거 이렇게 하면은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이 계속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신경민 의원님.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지금 인사청문 요청서가 2차로 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후에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임명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내일은 또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뭐 금명간에 뭐가 나와서 다 임명하겠다 그러면은 전국은 이제 끝이 없는 대립과 갈등의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덕수 이 표결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될지 전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뭐 김경진 의원님 하신 말씀 없으시면 그냥 보궐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패착이죠. 한덕수 후보자에 오히려 대해서 지방선거에 더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니 네. 연계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각각의 후보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네. 민주당이 벌써 연계 얘기를 꺼낸 거고 이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 건 어쨌든지 간에 자신들의 잘못된 착각과 잘못된 시선으로 인해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에도 인위적으로 부결시켜서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겠다고 하는 신호 아니에요. 아마 국민들이 민주당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인천 계양을 지역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민의 후보로 경기 분당갑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마침 또 일요일 날 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어요. 월요일에 그 이제 보도를 크게 할 거라고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두 명의 정치인이 뭐 대선 후보기도 했고요. 지금 재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것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인천 계양을 이재명 고문의 출마는 뭐 3월 말부터 예정이 돼 있던 건데 그 이제 실현이 한 달 반 만에 된 거니까요. 네.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 놀랄 일은 아니었고요. 택일 수준의 일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명분을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방선거 상황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이재명 고문이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이 되면서 이 지방선거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평가가 나오겠죠. 만약에 좋아지지 않으면 이 명분이 좀 퇴색하는 거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그렇죠. 있겠다. 이제 계양을에서는 이게 민주당이 굉장히 좋은 텃밭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되는 데는 저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많은 비난이 있고 뭐 논란이 있겠지만 본인만 되고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은 책임 문제가 따르게 될 거고요. 만약에 본인의 얘기대로 좋은 결과 5+알파로 해가지고 지금 9석 이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기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만약에 이런 소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본인에게는 뭐 엄청난 플러스가 되겠죠.
네. 김경일 의원님. 두 분 다 되실 거예요. 안철수, 이재명 두 분 다 되실 거고. 네. 저는 두 분 다 나온 거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나왔다 그래서 선거 구도가 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해줘야겠다는 이게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오늘 뭐 이게 한동훈 후보 아무 문제 없는데 굳이 인위적 낙마 또 한덕수 총리 후보 굳이 인위적 낙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평가 정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나왔다 그래서 뒤집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되긴 되되 예. 나온 것 자체가 선거 큰 민심을 흔드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온 것은 어차피 물밑에서 배후에서 조정하느니 나와서 정치하시는 거 대단히 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판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네. 두 명 다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인사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동해남부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해상에는 최대 초속 14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도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부산 14도, 대구, 전주 11도 등 전국이 6에서 14